요 정희정입니다. 앞에 제품 공부하신다고 좀 시간이 많이 흘렀죠. 애들 학교 보낼 때 선생님 앞에서 말할 때 집중 잘해라, 열심히 잘 들어라 이렇게 늘 말하고 보내시죠. 근데 이쯤 되면 조금 우리가 공부를 너무 많이 했죠 앞에. 그래서 약간 기지개도 좀 펴시고 자유롭게 몸을 좀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예, 편하게. 예. 네, 앞에 제품을 좀 계속 들으셨는데 저는 지금부터 그 기초 사업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이 기초 사업 설명을 나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다 이런 분 혹시 계십니까? 오, 정말 계시네요. 네. 자, 제가 오늘 할 건데 이 한 번의 강의도 아메이를 100% 이해하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강의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 강사는 어떻게 아메를 만났을까?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을까? 그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저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놓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잠시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계속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직장생활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한참 직장 생활을 할 때 IMF가 왔습니다. 그 나이로는 안 보이시죠? IMF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한 40대 정도의 그 과장님이나 부장님들이 구조조정을 당하는 거를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직장을 오래 다닐 수는 없겠다. 그래서 새로운 직장이나 뭔가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좀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으로 뭘 선택했냐면 주변에 아마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격증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회사 다니면서도. 주변에 보시면 약간 자격증 따는 거를 취미생활로 하시는 분 많죠. 근데 그런 분들 만나보면 다 뭐라고 하냐면 언젠가는 쓰이겠지. 그죠? 논의 한번 따본다.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자격증을 약간 취미처럼 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의 마음을 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대안은 없는데 혹시 이게 아닐까? 혹시 이게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따놓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직장을 다니면서 혹시나 자격증이 대안인가 하면서 열심히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저는 꿈이 요거였거든요. 평생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나에게 안정적인,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좀 가져다 주면 좋겠다 하는 명확한 꿈이 있었습니다. 꿈이라기보다 바람이죠. 그래서 나는 평생 일하고 싶다. 그런데 그 일이 경제적으로 좀 안정감을 주면 좋겠다 하는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확실한 건 내가 퇴근 후에 한 3년 정도 시간 투자를 해서 월 100에서 150만 원 정도 나오는 일이 있으면 좋겠다. 딱 들어보면 이거 아메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을 계속 찾고 있었습니다. 자, 찾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메이가 저한테 왔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똑같으시겠지만 아메이는 지발로 오지 않죠. 누군가를 통해서 옵니다. 그걸 좀 어려운 말로 인간관계를 통해서 옵니다. 그죠? 자, 근데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육아도 하면서 가정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상황이었냐면 제가 5남매 중에 막내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근데 그 시부모님이 시어머님이 1년에 3분의 1은 병원에 계셔야 되는 중환자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할 수가 없었어요. 회사집. 자, 이러면 아메이가 보통 누구를 통해서 올까요? 직장 동료? 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직장 동료를 통해서 왔구나. 이러면 어쩌면 제가 더 빨리 받아들일 수도 있었겠죠. 누굴 통해서 왔냐면 남편을 통해서 왔어요. 제가 그렇게 정신없이 살고 있는데 계속 남편이 아메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남편분은 그때 자영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로 학교 선배님이 찾아오셨는데 아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아미 하면서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들렸겠습니까? 안 들렸어요. 너무 제 사는 게 바빠서.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고민은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몸은 바쁜 거. 그런 상태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메이를 한 번도 저는 들어본 적도 없고 제품을 써본 적도 없고 주변에 하는 사람을 본 적도 없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아메이를 한지 오래됐다는 얘기인데 놀랍게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 어떤 고정관념이 있었냐면 놀랍습니다 여러분. 저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써본 적도 없고 주변에 하는 분도 안 봤어요. 근데 이 세 가지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고정관념은 직접 듣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단계고 파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 사람을 끌어들여서 그 사람을 좀 부담 주는 거 아니야?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내가 아메이를 몇 번 이내로 들어보신 분이라면 이 세 가지 고정관념 중에 반드시 하나는 있을 겁니다. 저는 명확하게 이 세 가지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선배님을 집에 오시게 해서 제가 1년 만에 1년 동안 반대를 하다가 1년 만에 아메이 사업 설명을 듣게 됐습니다. 자, 듣고 나서 제가 어땠을까요? 생각이 바뀌어. 저는 그냥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분한테 선배님한테 내색은 안 했는데 나 아메이 사업 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한 번 듣고. 자,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퇴근 후에 3년을 준비해서 3년 뒤부터 100에서 150만 원이 나오면 나는 그 일을 하겠다. 명확했기 때문에 딱 들어보니까 그냥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었던 1, 2, 3번의 일도 아니었고 그러면 이거 내가 찾던 일인데? 해서 저는 그냥 바로 아메이 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 사업 설명하는 자리에 와서 아메이를 점점 깊이 있게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나라 보시면 우리나라가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맞긴 맞죠. 자, 보시면요. 아마 요 시대에 많이 태어나셨을 겁니다. 저도 70년대 생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아마 대부분 70년대생 아니면 80년대생일 거예요. 이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돌아서면 도로가 생기고 돌아서면 건물이 올라가고 항만이 생기고 이런 구간에 있었어요 우리가.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고도 성장기는 끝났죠. 개발도상국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연평균 성장률이 2% 미만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더구나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세상이 급변한 거 느끼십니까? 코로나 때 전부 집 밖을 안 나가셨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소비가 어떻게 되냐면 전부 온라인으로 소비하기 시작하셨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하는데 대부분 어떤 분들이 폐업을 하냐면 도매 소매업을 하셨던 분들. 의류 같은 거 있죠. 의류를 보통은 옛날에 가면 직접 입어보고 만져보고 하고 샀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온라인. 오프라인에 가서 입어보고 주문은 온라인으로 하죠. 그래서 보면 아마 요즘에 이렇게 임대 붙은 상가나 가게들 너무 많이 보실 겁니다. 저희 남편이 2000년대 초반이죠. 2000년대 20년 전입니다. 20년도 훨씬 더 전에 지금의 부산대학교 있죠. 부산대학교랑 시청 앞에서 가게를 있었어요. 자영업을. 자, 근데 그 당시에 권리금이 아니겠었습니다. 지금은 권리금이 없죠. 거의 없죠. 임대 나온 가게가 너무 많죠. 그 당시에 20년 전인데 권리금을 얼마를 줬냐면 6천에서 1억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냥 보증금 평균이 1억 원이었어요. 자, 월세는 얼마를 지불했냐? 부산대학교 옆에 있는 가게가 14평이었거든요. 월세가 280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20년 전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큰 돈인데 그 정도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자영업이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죠. 얼마 전에 남편하고 둘이서 부산대학교 앞을 지나가 봤거든요. 그런데 거의 슬럼화가 돼 있더라고요. 임대가 너무 많아요. 현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매달 빚을 내서 이자를 내고 있는 신용불량자들이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너무 많아요. 한번 보실게요.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줄곧 내리막길을 걷자
두 달 전 결국 폐업했습니다. 손님은 줄어드는데 우리는 인건비와 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서 2년 전부터 저도 그냥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만 그냥 기다렸다가 무조건 그냥 폐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위기에 처한 부산 자영업시장. 고령화와 청년 유출이라는 부산의 인구 문제가 더해지며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사이 65세 이상 자영업자 비중은 2배 늘었는데 그 이하 비중은 8% 줄었습니다. 전국과 비교하면 부산의 구조적 특성은 뚜렷합니다. 연령별 소비 성향도 자영업의 역동성을 떨어뜨립니다. 고령층은 식료품과 같은 필수재 소비가 많은 반면 음식, 숙박 등의 소비는 적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외식, 숙박, 교육 등의 폐업률이 높습니다. 청년과 중장년층이 지역 내에서 계속 일을 하고 창업할 수 있는 기반도 넓히고 고령층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안정적인 사업 유지 또는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3년 기준 부산의 자영업 개업률 17%, 폐업률은 21%. 최근 10년간 개업보다 폐업이 많은 구조가 굳어지며 활력을 잃고 있는 부산 자영업 정책에 질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이희승입니다. 현실적으로 느끼시죠? 자, 그러면 자영업만 그럴까요? LG전자가 50세 이상 다 나가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슈가 있어야만 구조조정을 했는데 지금은 상시 구조조정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파트너랑 같이 차를 타고 왔는데 아시는 분이 LG를 다니시는데 55세인데 9월 말로 명예퇴직 하셨답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SK통신사뿐만 아니라 대기업들 그리고 유통업 하는 대기업들이 전부 상시적으로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왜 그러냐면요. 우리 생활 전반에 AI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자, 로봇이나 AI가 이런 제조라든지 이런 서비스업에 있는 거 너무 많이 보시고 계시죠. 자, 근데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요. AI를 개발하고 만들어낸 개발자들이 지금 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교랑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구조조정을 한답니다. AI를 개발한 사람들이 AI에 의해서 구조조정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보실게요. 인공지능 자동화를 통해 대규모 해고를 추진하고 있어 근로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이자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숫자인 120만 명의 고용을 담당하는 아마존이 섬뜩한 대량 해고 시나리오를 냈습니다. 21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아마존은 향후 2030년까지 사업 운영의 75%를 자동화하고 최대 60만 명의 일자리를 로봇으로 대체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2027년까지 미국 내 16만 명의 인력이 자동화로 대체될 예정이며 이는 전체 인력의 약 30%에 해당합니다. 아마존은 장기적으로 거의 인력이 필요 없는 창고를 만들기 위해 첨단 기술 혹은 인간 로봇 협업인 코봇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마존의 계획은 블루칼라 일자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창고 근로자의 약 3배가 흑인인 점을 고려할 때 유색인종에게 특히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뉴욕타임즈는 경고했습니다. 일자리 자동화를 연구하고 작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대런 에스모블루 교수는 계획이 성공하면 아마존은 일자리 창출자가 아닌 일자리 파괴자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창업자 제프 베조스는 로봇 자동화를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습니다. 아마존은 2012년 로봇 제조업체 키바를 인수하며 자동화 준비를 시작했고 지난해 루이지애나 슈리브포트의 최첨단 창고에서 1000대 로봇을 활용해 전년 대비 직원 고용을 4분의 1로 줄이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로봇을 도입해 고용을 절반까지 줄일 계획이며 2017년 말까지 약 40개 시설에 슈리브포트 모델을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 앵커도 AI 앵커입니다. AI 앵커입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기업 있으시죠? 쿠팡. 여성분들 만나보면 아르바이트로 쿠팡에 물류센터 가신다는 분들 있거든요. 더러. 이제 상상이 되십니까? 아마존도 이러면 쿠팡도 머지않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한번 보실게요. 우리나라가 2025년도에 드디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65세 이상의 인구가 20% 이상이면 초고령화 사회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평균 기대 수명이 자꾸만 높아지죠. 83.5세. 근데 아까 보셨듯이 퇴직은 빨라지고 있습니다. 50대가 안 돼서 보통 대기업은 50 전에
나오는 거 많이 보시죠? 네. 그러면 주변에 요즘에 물어보면요. 언제까지 일하고 싶어? 평균 70세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60 정도까지 일해야지 했는데 요즘은 물어보면 70까지는 일해야 되지 않을까요?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이 70까지는 일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의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출산율이 낮다는 겁니다. 고령화와 저출산이 함께 동반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고 너무 우려를 하고 계시거든요. 2명이 결혼해도 0.7명을 낳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현재 우리나라 인구 구조 피라미드입니다. 약간 다이아몬드 구조죠. 자, 2025년 현재인데 이게 만약에 이대로 시나리오대로 가면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요번에 노벨상을 받으신 분이 우리나라의 연금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은 연금의 시스템이 붕괴될 위기에 있다. 자, 3가지를 하지 않으면. 첫 번째, 주겠다고 하는 연금을 반으로 삭감해라. 2번째, 연금을 주는 시기를 70세, 75세로 늦춰라. 자, 3번째, 그것도 안 하면 미래 세대가 세금 폭탄을 맞거나 엄청난 연금을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국민연금은 우리가 낸 적금이 아니거든요. 미래 세대가 현재 세대를 부양해야 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인구가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전반의 뭐 건강보험이라든지 국민연금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구조개혁을 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1인당 평생을 살았을 때 언제부터 딱 적자 구간에 들어가냐면 61세부터래요. 만약에 내가 40대, 50대 구간에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내가 평생 벌 수 있는 돈의 최고 정점을 찍고 계신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내려올 일만 남은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 60세나 61세 내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을 했을 때 과연 얼마가 있으면 좀 노후가 안정적일까를 봤더니 요런 거예요. 요거는요 60세 이상의 완전 은퇴 가구입니다. 월 198만 원이 나오면 세전소득이에요. 은퇴 중산층이랍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돈이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생활하고 내가 돈을 벌 때는 작은 돈인데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제가 한번 봤어요. 어디가 들어가서 봤냐면 공무원 연금공단에 들어가서 봤습니다. 이게 봤더니 보시면요 2016년 기준으로 2016년에 임용돼서 30년간 재직을 했을 때 얼마를 받는지를 봤어요. 연금을. 자, 봤더니 우리 보통 9급이나 7급으로 많이 들어가죠. 여기 5급은요 행정고시입니다. 그러면 9급이나 7급으로 들어갔더니 210만 원 정도? 딱 은퇴 아까 중산층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30년을 내가 영혼을 갈아 넣었을 때 나중에 받게 되는 연금이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만치 않은 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상상해 보시면 큰 돈입니다. 이 돈이. 자, 그러면 어떻게 미래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그죠? 그러면 도대체 AI한테 일자리를 다 뺏기면 미래에 살아남을 직업은 있나? 자, 인공지능에게 대체될 수 없는 직업군이요.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랍니다. 이런 직업은 안전한 편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정서를 교환하고 싶어하고 이런 직업들은 사람을 전제로 삶을 도와주고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깊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AI한테 좀 덜 침범받는 일이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고민해봤어요. 도대체 AI가 할 수 없는 게 뭘까? 모든 걸 AI가 다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AI가 할 수 없는 건 뭘까? 봤더니 소비더라고요. AI나 로봇은요 배터리밖에 안 쓰잖아요. 전기밖에 안 쓰죠. 근데 소비라는 거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한과 능력인 거예요. 우리 쓰는 거 너무 잘하죠. 없어서 못 쓰죠. 그래서 AI가 할 수 없습니다. 이 소비는. 결국 기업도 고용 없이 AI 기반으로 성장은 하겠지만 기업이 물건을 만들겠죠. 제품을 생산하면 그 제품을 생산하는 거는 누가 써야 돼요? 인간이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쓰는 소비하는 생필품이 누군가에게는 사회 아이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슈머, 소비가 직업인 시대가 왔습니다.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소비에 대한 정보를 인간관계를 통해서 전달하게 되면 그게 나에게 경쟁력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소비 어디서 하십니까? 여기서 많이 하시죠. 방, 이만. 저도 코스트코, 이마트, 뭐 쿠팡 다 이용하거든요. 자, 여기서 소비를 하시면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한테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비처를 바꾸시면 기회가 생길 수도 있어요. 자, 아메이라는 기업은요, 1959년도에 출발이 됐습니다. 그러면 벌써 66년이 됐죠. 자, 근데 옆에 보시면 뉴트리라이트라고 있는데 이거는 아메이의 건강기능식품을 직접 제조해서 판매하는 자회사입니다. 91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의 평균 30년 이상 장수하는 기업이 1.9%밖에 안 되고요. 매출을 1조 이상 하는 기업도 대기업 포함해서 187개밖에 안 돼요. 그럼 요 두 개에다가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기업은 더 작겠죠. 자, 그래서 한번 보실게요. 한국 아메이, 미국 글로벌 아메이 말고요. 한국 아메이만으로도 91년도에 사업을 개시했어요. 그러면 30년이 훨씬 넘었죠. 자, 매출 보시면 1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아메이를 듣기 전에는 국제시장 뒷골목에 그냥 물건 이게 갖다 놓고 파는 그런 회사인 줄 알았거든요. 그 정도로 제가 아메이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만 봐도 아메이가 그런 회사가 아니라는 건 확실히 아시겠죠? 자,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은 700여 가지 제품입니다. 보시면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브랜드 세계 판매 1등입니다. 1등입니다. 1등. 네. 세계 판매 1위입니다. 가끔 보면요. 아메이를 파는 거 아니야? 그래도 파는 거잖아. 그 판매라는 데서 못 벗어나시는 거예요. 자, 700여 가지 제품을 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도 아메이 제품이 뭐가 있는지 다 모릅니다. 저도 그냥 내 쇼핑몰에 들어가서 내가 필요한 제품을 반복 구매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쓰는 제품은 한정적입니다. 700가지 다 못 씁니다. 어떤 제품이 있는지도 잘 몰라요. 자, 다단계 판매가 되려면 단일 품목이나 단일 제품이어야 됩니다. 화장품만 다단계 판매를 하든지 정수기만, 냄비만 이런 거 있죠. 땡땡 주스만 이건 반복 구매가 일어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이 니도 팔고 나도 팔고 판매 동업 다단계 판매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제품이 700가지는요. 눈치채셔야 돼요. 이거 팔 수가 없다. 그냥 쓰는 거다. 자, 뉴트리라이트 같은 경우에는요. 90년의 역사인데 1934년도에 출발됐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나라 역사를 좀 보시면 1934년도에 지금 태어나신 분 없죠? 1934년도가 우리나라 어떤 기간이었습니까? 일제시대입니다.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 때였어요. 그때 우리가 보리밥하고 된장국 먹으면서 독립운동했던 시기입니다. 자, 그 시기에 뉴트리라이트는 뭘 했냐면요. 인간한테 더 건강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제품이 없을까? 종합 비타민 미네랄을 북미 최초로 개발했어요. 1930년대 40년대는 비타민의 전성기였습니다. 우리는 독립운동한다고 바빠서 모르겠지만 이 시기에는 비타민을 발견하고 비타민을 합성해서 막 만들어내던 시기였어요. 자, 그러면 뉴트리라이트가 비타민의 역사와 함께합니다. 더구나 지금 루테인이라든지 제아잔틴 광고로 많이 들으셔서 아시죠? 자, 그걸 어려운 말로 식물 영양소라고 불러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익숙하게 잘 아는 그 이름들이 최초에 발견하고 그걸 식물 영양소라고 부르고 그걸 건강기능식품에 활용한 기업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최초의 기업이 어디다? 뉴트리라이트입니다, 여러분. 우리 독립운동하고 있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9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판매 세계 1등 한다면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아메이는 농장부터 유기농으로 관리하면서 제품, 완제품까지 우리한테 직접 제조해서 우리가 쓰게 되는 직접 판매 기업입니다. 그래서 생태계 농장, R&D 센터, 그 다음에 직접 생산하는 시설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자,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요. 우리 피부는 미용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보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는 우리 몸을 방어하는 가장 질긴 조직이거든요. 1차 면역기관이에요. 그래서 피부 방어막이 무너지면 우리가 면역이 무너집니다. 미용이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아티스트라는 브랜드는 우리 피부가 건강할 수 있는 성분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식물 기반으로 한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한 화장품을 지금까지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아메이가 전 세계의 석학들이 제품을 연구하고 연구 특허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지금은 아메이도 변화를 해야 되겠죠. 단품이나 일반적인 제품이 아니라 지금은 바이오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스폰서님한테 한번 자세히 물어보시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요즘에는 챗 GPT가 너무 잘 되어 있죠. 검색만 해보셔도 다 나옵니다. 아메이가 R&D 비용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각종 언론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철저한 재생농업으로 건강한 제품을 생산한다. 동아일보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자, 이거는 포브스지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아메이는 직접 판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성능이 우수하고 특별해야 된다. 제품의 원가는 80~90%가 좋은 원료에 쓰인다. 인건비는 6에서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지불하는 제품의 가격이 대부분 뭐다? 좋은 원료 비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세제죠. 여러분 다 주부님들이다 보니까 세제 쓸 때 항상 좀 찝찝한 거 있으시죠? 자, 세제는 우리가 쓰는 화학 제품 중에 가장 위험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뭘 획득했냐면 미환경보호국에서 더 안전한 제품에 부여하는 마크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에롯이라는 청소 세제인데 이 세제를 강에다 그냥 버립니다. 광고에서. 자, 근데 밑에 물고기들이 놀아요. 아메이 세제는 물과 이산화탄소로 생분해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에 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아메이가 그런 기업의 철학과 제품력으로 UN으로부터 환경 프로그램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1989년에. 아메이가 1959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왜 30년 뒤에 받았냐면 원료를 생산해서 폐기물 그 통까지 완전하게 자연으로 돌아가는 걸 확인하고 준 상입니다. 이게. 그래서 30년 뒤에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는요. 여러분들이 듣고 있으셔도 돼요. 왜? 챗GPT에 나오거든요. 검색해 보시면. 근데 여기서부터는 제대로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수익 구조를 설명드릴 거예요. 요거 하려고 제가 정말로 바쁘게 왔거든요. 자, 그러면 아메이는 어떤 경로로 소득이 발생하냐? 일반적인 유통의 경로는 과거에는 이렇게 됐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전부 임대 나온 가게들이 도매, 소매와 주종. 자, 그래서 요것들이 중간에 생략되면서 마트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 마트의 시대도 같습니다. 엄청 큰 홈플러스도 지금 문 닫는 데가 수두룩하죠. 지금은 온라인 쇼핑몰의 시대죠. 그래서 쿠팡이 이런 쿠팡 없이 못 살죠. 그 정도로 온라인 소비를 전부 하고 계세요. 자, 아메이는 어떻게 하냐? 직접 판매를 합니다. 중간에 쿠팡 같은 유통업체도 우리 필요 없다. 소비자에게 직거래한다. 직접 판매를 하는 기업입니다. 아까 우리 옵티미스트하고 강의 다 들으셨죠? 자, 그러면 그분한테 카드 주고 그분한테 제품 삽니까? 아니죠. 다 본인 회원번호 있으시죠? 그 번호로 들어가서 그냥 본인 필요한 거 사셨죠? 옵티미스트 주문하시겠죠? 그러면 직접 판매는 누가 한 거냐면 아메이가 한 겁니다. 아메이는 팔고 우리는 광고를 하는 거예요. 스폰서 제품 파는 게 아닙니다. 판매는 아메이가 한 겁니다. 직접 판매해서 합니다. 아메이는. 자, 아메이는 직접 제품을 공급하고요. 왜 회원이어야만이 자격이 되니까. 자, 그래서 이걸 다이렉트 셀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직접 판매하는. 그럼 소비자는 직접 구매를 해서 쓰는 겁니다. 대신에 혜택을 주겠다. 어떤 혜택? 캐시백의 혜택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이게 직접 판매죠. 자, 보시면 아메이 제품에는요 점수라는 게 있습니다. 아, 그러면 마트에는 점수가 없나? 마트에 점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마트에서 결제하고 나올 때 캐시아분이 뭐라고 물어봅니까? 적립해 드릴까요? 물어보죠. 마트 제품에도 전부 0.1% 적립해 줍니다. 자, 그러면 아메이 제품에도 포인트가 있는데 보시면 PV라는 게 있고 BV라는 게 있죠. 저기 보시면 치약이 6,800원인데 포인트를 3,480점을 줘요. 자, 그러면 아까 마트는 0.1%를 포인트로 주는데 아메이는 지금 몇 퍼센트 주는 겁니까? 50%를 넘게 포인트로 적립해줘요. 일단 적립률이 끝내주죠. 네.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BV라는 게 있어요. 자, BV는 뭐냐면
가격이 치약 가격이 6,800원인데 BV가 6,200이죠. 잘 생각해 보시면 부가세 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0% 정도 뺀 겁니다. 부가세 뺀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10년이 지나서 치약값이 올라요. 만약에 68,000원이 됐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BV가 어떻게 되냐면 62,000이 됩니다. 자, 이 BV는 물가와 연동돼서 올라갑니다. 자, 이게 왜 있는 거냐면 내가 만약에 지금 아메이 캐시백을 100만 원을 받는데 10년 뒤에도 100만 원을 받으면 돈 가치가 떨어지죠. 그래서 178만 원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물가가 더 올라가서 BV가 1대2가 되면 지금 100만 원 받던 걸 20년 뒤에는 200만 원을 받게 해주겠다. 이걸 구조적으로 그냥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자, 아메이는 이 세 가지 보너스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제가 설명드릴 거는 실적별 보너스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아메이 캐시백 9구단입니다. 9구단. 자, 아메이는 제가 직접 판매를 하는 기업이라고 그랬죠. 회원한테. 자, 그런데 자, 회원을 ABO라고 부릅니다. 이 회원이 1일부터 말일까지 본인 필요한 제품을 한국 아메이와 직거래 하시는 겁니다. 직접 주문해서 쓰십니다. 자, 그걸 포인트를 한 달 동안 모아요. 그 다음에 아메이의 포인트는 독특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마트는 본인 것만 모으죠. 0.1% 그리고 유효기간이 있어요. 이걸 1년, 2년 모았다가 계속 카톡 들어오죠. 마일리지가 소멸될 예정이 오니 빨리 써주세요. 자, 근데 아메이는 매월 말일로 끝내서 그 다음 달 정확하게 14일 날 해당이 되면 캐시백이 들어오고 제로가 돼요. 대신에 나로부터 발생된 내가 소개한 소비자들의 총 포인트를 같이 합산해 줍니다. 그걸 그룹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ABO가 첫 달에 가입해서 내가 제품을 썼더니 아까 제품이 포인트가 60%까지 됐죠. 썼더니 10만 점이 모였다고 가정하면 캐시백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옵니다. 20만 점 이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받지 못했어요. 혹시 기분 나쁘신가요? 기분 나쁘지 않죠? 그냥 내가 필요한 걸 썼으니까. 자, 근데 그 다음 달에 A라는 친구한테 내가 썼던 걸 얘기했어요. 판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런 걸 써봤는데 너무 좋더라. 니도 아메이에 등록해서 직거래해라. 바로 사 써라. 그랬더니 A라는 친구가 바로 사 쓰기 시작했어요. 10만 점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캐시백이 발생할까요? 자, 발생하는데 아메이는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원칙을 갖냐면 뒤에 등록한 분부터 캐시백이 발생하면 빼고 남는 게 있어야 줍니다. 자, 그러면 뒤에서부터 빼보겠습니다. 자, A는 한 달 동안 모았던 포인트가 10만 점이죠. 그럼 전달에 내가 못 받았던 거하고 똑같죠, 상황이. 그냥 조건이 안 돼서 없어요. 자, 근데 이분이 당신 어떻게 아메이를 알고 이렇게 바로바로 구매를 해서 쓰시나요? 물어봤더니 가입할 때 ABO 저분의 추천인 번호를 넣은 거예요. 자, 그래서 소개로 그냥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올라갔더니 이분은 그룹 본인이 소개한 거 다 모아준다 그랬죠. 그래서 20만 점이 된 겁니다. 그러면 2, 3은 6천여는 캐시백이 ABO한테 들어갔어요. 혹시 불만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네. 그 다음 달에 B라는 친구한테 내가 쓰는 제품을 똑같이 설명했더니 B도 쓰는 거예요. 10만 점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생필품은 이달에 쓰고 다음 달에 거의 쓸 일이 많지만 만에 하나 내가 해외를 나가서 쓸 일이 없었다. 안 쓸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캐시백이 발생할까요? 합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꼭 써야 돈이 들어오나? 아닙니다. 안 써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A나 B는 캐시백이 발생할까요? 안 되죠. 각자 조건이 되나 봤더니 조건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올라갑니다. 아메이는 조건이 되는 사람을 찾아 올라갑니다. 봤더니 누구 소개로 왔어? ABO. 이걸 그룹이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룹으로 20만 점 6천 원이라는 돈이 ABO한테 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포인트를 좀 올려왔어요. 왜? A, B가 조건이 되도록 한번 맞춰봤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보너스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제 조건이 되죠. 그래서 A도 B도 6천 원씩 받아갑니다. 자, 그런데 ABO는 그룹으로 합산을 했더니 세 사람이서 60만 점을 만들었어요. 6% 36,000원에서 두 사람 거 빼고 나니까 24,000원입니다. 자, 아메이는 지발로 오는 경우가 없다 그랬죠. 자, 위에 소개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분도 똑같이 20만 점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포인트는 무조건 윗사람이 많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합산하니까 80만 점이죠. 계산했더니 6%예요. 그러면 80만 점은 네 사람이 같이 한 거죠. 그래서 공정하게 뒷사람부터 뺍니다. 6,000원, 6,000원, 24,000원 빼고 나니까 남는 게 12,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아메이가 선착순이 아니네. 노력순이네. 자, A는 보시면 본인 제품 그냥 썼죠. 자, S는 본인 거 쓰고 한 분한테 알렸죠. 근데 ABO는 두 사람한테 알렸죠. S보다는 많은 노력을 했죠. 그래서 아메이는 철저하게 노력과 기여도에 따라서 공정하게 배분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딱 들으시고 제품이 괜찮네. 회사도 괜찮네. 수익 구조도 나쁠 건 없네. 자, 그런데 나는 못 판다. 이렇게 하세요. 구매 파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자, 그래서 그냥 마음을 어떻게 먹으시면 되냐면 그러면 일단 제품을 한번 써보지 뭐. 그래서 제품을 그냥 쓰셔 보시면 돼요. 자, 쓰시다가 아까처럼 내가 쓴 제품 중에 이 제품 참 괜찮네 하면 동생한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동생한테 제품 갖다 주고 제품 파는 일이 아니잖아요. 동생한테도 똑같이 얘기하시면 돼요. 너도 해고앱에서 그냥 아메 직접 갖다 써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직거래 하는 겁니다. 동생도. 자, 그런데 제품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니까 또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니까 먼저 이 정보를 받아들인 분한테 와서 설명을 좀 해달라고 할 수는 있겠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이 가서 그냥 정보를 좀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동생도 듣고 괜찮네요. 옆집 언니한테 소개할 수 있겠죠. 자, 옆집 언니 뒷집 남자한테 소개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옆집 언니가 뒷집 남자한테 물건을 팔았습니까? 팔았습니까? 안 팔았습니다. 그냥 소개만 했는데 한국 아메이하고 직거래하는 겁니다. 한국 아메이가 팔았습니다. 요거는 소개의 라인입니다. 그러면 내가 써본 제품들이 계속 광고가 되고 소개돼서 내려가는 구조로 쭉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렇게 소비자들이 연결돼서 내려가겠죠. 그랬더니 어느 날 그룹으로 다 모아준다 그랬죠. 그랬더니 240만 점이 모인 겁니다. 그 달에 내가 10만 점을 썼어요. 그러면 계산상 캐시백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240만 점은 12%입니다. 자, 근데 240만 점 안에 내가 쓴 건 몇만 점입니까? 10만 점. 예. 그러면 아까 제가 이하 뒤에 등록한 분부터 빼고 남는 게 있어야 내 거라 그랬죠. 그래서 아메이가 알아서 계산 다 해줍니다. 그럼 밑에를 전체로 빼면 되겠죠. 자, 전체는 10만 점 빼면 230만 점. 자, 9% 빼고 나면 8만 1,000원입니다. 근데 이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물가 상승률을 곱해서 들어오죠.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14만 4,000원. 자, 내가 쓴 거 얼마다? 10만 점. 자, 여러분들이 마트를 갔는데 계산을 10만 원 딱 계산하고 나오는데 캐시어가 14만 원을 돌려줘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해야지. 저는 그 마트에 뼈를 묻을 겁니다. 저는 그 마트만 갈 거예요. 똑같습니다. 아메이는 내가 쓴 소비가 소득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10만 점 했는데 14만 원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소비자가 소비자를 연결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괜찮네. 쓰면 소득이 들어오네. 소비가 소득이 되는 구조가 맞네. 자, 그래서 그냥 첫 번째 소비자 그룹들이 쭉 커지면서 600만 점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한 사람한테 더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친정엄마한테 얘기했는데 친정엄마가 또 소개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내려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수익 구조는 제가 오늘 간단한 것밖에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세한 거는 오늘 소개해 주신 분한테 더 자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기본 구조가 그냥 이렇다. 원리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그 달에 내가 안 썼어요. 자, 안 써도 뺄 거 빼고 나면 캐시백이 요 정도 남습니다. 179만 5천 원. 괜찮죠? 네. 그래서 조금 더 늘려보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는 사람도 없지만 소비자들이 소개해서 네트워크가 깊어지면, 그래서 전체 포인트가 많아지면 그 달에 난 또 안 썼어. 자,
이렇게 되면 캐시백이 뺄 거 빼고 자, 남는 캐시백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은퇴 중산층. 이 소득 내가 소비를 바꿔서 내가 쓰는 건 늘 10만 점인데 만에 하나 190만 원이라는 돈이 만약에 매달 들어오면 은퇴 중산층입니다.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왜 그러냐면요. 이건 생필품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계속 반복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번 달에 뭘 쓰고 나면 다음 달에 쓸 거겠지 해도 다음 달에 휴지가 떨어져요. 그 다음 달에 간장이 떨어지고 그 다음 달에 화장품이 떨어지고 그리고 아메이가 처음에 제품이 5가지에서 출발해서 지금 700가지죠. 그러면 앞으로 10년 뒤면 800까지, 900까지 될 수도 있겠죠. 신제품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리고 있으면 계속 회원은 증가됩니다. 이런 원리로 내가 들어오는 소득이 회원 소비자로 쌓이고 축적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쌓여서 이 돈이 연금처럼 들어올 수 있는 돈이라면 이 돈이 190만 원이라 하더라도 너무 큰 돈입니다. 제가 지금 50대 중반인데 만약에 제가 10년을 더 했어. 60 중반이 됐을 때도 만약에 이 돈이 들어온다면 여러분 그때는 그 돈이 너무 큰 돈일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있고 여러분 선택하시면 돼요. 1번 나는 그래도 죽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말 못한다. 내만 쓸란다. 1번 하시면 됩니다. 2번 들어보니 이거는 제품 좋으면 뭐 나눠 쓸 수도 있겠네. 2번입니다. 자, 3번은 앞으로 미래가 조금 불안하시다면 이거 공부 좀 해서 2, 3년 뒤에 남편 모르는 돈 남편이 알면 또 안 되잖아, 그죠? 자, 남편이 모르는 돈 200에서 300만 원 정도 월 들어오면 너무 좋겠네. 3번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딱 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 아메이 소득을 이렇게 피별로 조금 나눠봤습니다. 자, 봤더니 월 50에서 100만 원 정도 부수입처럼 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아까 2번입니다. 2번. 자, 이 파운더스 플래티넘이라 그래서 한 연봉 5천만 원 정도가 3번 2.5번 정도 되겠죠? 네. 300인 이상 기업의 3년에서 5년 직장인입니다. 자, 50대 여성분이 취업을 하려고 하잖아요. 제가 최근에 좀 쇼킹한 얘기를 들었는데 59세대 소비자분이 직장에서 이제 퇴직을 하시고 약간 고용센터 같은 데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나 하고 이제 물어봤대요. 자, 그래서 2가지 할 수 있는 일을 제안받았답니다. 50아웃 된 주부가. 그래도 사무직 경력도 많으세요. 2가지를 추천받았습니다. 뭘까요? 청소. 건물 청소하고 요양보호사. 자, 그래서 여자분들은 50이 넘어가면 경력 무관, 학력 무관, 인물 무관 다 무관합니다. 그냥 나이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자, 그런데 만에 하나 내가 한 3년에서 5년 정도 아메이 속에서 소비하고 공부를 했는데 이 돈이 계속 나온다면 너무 괜찮죠. 저는 지금 요 파운더스 에메랄드라는 핀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성취한 지 10년이 다 돼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10년 차, 10년 훨씬 넘었다는 얘기죠, 4반계. 근데 만약에 제가 10년 뒤에도 하고 있겠죠. 만약에 제 나이에 이 정도의 연봉을 받고 있다면 3년 이내로 그만둬야 될 겁니다. 아마 잘려야 될 겁니다. 구조조정 1호입니다. 1호 대상이. 그런데 이 일은 그런 일이 아니죠. 내가 소비한 걸 광고하고 소비자 네트워크가 쌓였을 때 이 수입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면 너무 괜찮은 일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나 이거 평생 할 수 있겠다. 평생 현역. 그리고 이게 경제적으로 안정감을 가져다 주면 좋겠다. 그 2가지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일이 이 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고민 없이 이 일을 하겠다고 선택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인생 사시다 보면요, 자기가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있으시죠, 가끔. 저도 인생에 선물이 많습니다. 뭐 자녀도 그렇고 뭐 내가 지켜야 할 가족도 그렇죠. 자, 근데 저는 인생의 선물의 하나로 아메이를 꼽고 싶어요.
아메이가 제 인생의 선물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가치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아입니다. 어릴 때 사진이거든요. 우리 주부님들 크고 나면 우리 어릴 때 애 기억이 잘 안 나죠. 어떻게 키웠더라 이러면서 기억이 잘 안 나시죠. 그래서 지나간 사진을 보면 요때가 이뻤는데 이런 거 있죠. 저 때가 참 이뻤습니다. 어릴 때 그림 그리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늘 스케치북만 주면 거기다가 막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얘가 미술을 하려나 화가가 되려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사람 얼굴에 그리더라고요. 사람 얼굴에 그려. 고등학교 때 갑자기 메이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의 꿈을 이해하지 못해서 처음에는 엄청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의 그 설득 끝에 꿈을 응원하기로 결정을 하고 지금은 대학 졸업을 하고 이미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졸업 시기가 코로나 시기하고 맞물렸습니다. 그래서 이 고등학교 때부터 조건이 계속 그때부터 이제 메이크업 쪽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바로 샵을 차려줬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부님들 지내다 보시면요, 내가 우리 아이한테 뭔가 요만큼만 딱 도와주면 우리 아이가 잘 될 것 같은데 요만큼만 좀 비김돌이 되어주면 너무 괜찮을 것 같은데 하는 아쉬움이 남을 때가 있죠. 저도 주변에 보면 집을 샀는데 부모님이 돈을 보태줬다.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런 거. 맞아. 차를 샀는데 뭐 보태줬다 이런 거 너무 부럽죠. 가끔 내가 이게 숨이 막 끝까지 차오를 때 그 조금의 그 디딤돌 같은 그 옹달샘 같은 그 한 방울의 물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죠? 예. 그래서 전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오픈하려고 하니까 두려웠나 봐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 당시에 코로나 때 아메이에서 성장 보너스가 들어온 게 조금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차려주면서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딸한테 1년 동안 옆도 뒤도 돌아보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월세 고정비 마이너스 나는 거 엄마가 다 해줄게. 그래서 1년 동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내가 아메이 이야기를 너무 잘했다. 나 이런 거 하려고 아메이 했지 하는 생각을 강력하게 했던 시기였습니다. 이 친정엄마시거든요. 친정엄마인데 저는 친정엄마한테 마음의 빚이 좀 있었어요. 어떤 빚이냐면 아까 제가 직장생활도 했고 또 시부모님도 모시고 살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이를 제가 키울 수가 없었어요. 안타깝게도 보통 제가 시부모님 모시고 살았다면 에이 얹혀 살았겠지 얘기하거든요. 부모님이 보통은 키워주신다고 같이 살죠. 근데 저는 그럴 상황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를 우리 친정엄마가 다 키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보통의 인간관계도 그렇지만 저는 부모 자식 간에도 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마음의 짐이 우리 엄마한테 늘 그런 빚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2015년도에 한국 아메이에서 발리로 가족 여행을 보내준 사진이에요. 어머니는 평생 가난하게 사셨기 때문에 이때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가셨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여권도 만드시고 아메이 리더십 여행이 어머니의 첫 해외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오는 길에 우리 친정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여행에서 뭐가 제일 좋았어? 물어보니까 저는 뭐 발리가 아름다웠어, 음식이 맛있었어, 아메이가 해주는 이벤트가 좋았어 이런 얘기를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사랑하는 내 딸하고 우리 똥강아지하고 24시간 5박 6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다는 게 자기는 꿈만 같았대요. 그래서 제가 펑펑 울었습니다. 부모는 자식한테 원하는 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자식들은 살기 바빠서 늘 부모님이 뒷전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 여행을 통해서 친정엄마한테 그 마음의 빚을 좀 덜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메이를 선물이라고 생각 안 할 수가 없겠죠. 예. 김형석 교수님입니다. 이분은 105세 철학자신데요. 100년의 시간에서 배운 것.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지금 60대, 70대 분들 만나보면요. 제일 힘든 게 있습니다. 뭐가 힘드냐면 물론 경제적인 부분이나 건강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루하루가 너무 무료하답니다.
심심하대요. 일이 없으니까. 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하지? 그게 고민이랍니다. 그래서 저는 좀 어른들을 모시고 살고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의 삶을 미리 보다 보니까 좀 알아차렸나 봐요. 그래서 사람은 끝까지 일이 있어야 그 존재를 인정받고 성취감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거를 알았던 것 같아요. 자, 아메이 비즈니스는 일의 양과 속도를 본인이 조절하실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지금도 과거에 직장을 다니거나 초창기 아메이를 했던 것처럼 막 한다면 못하겠죠. 지금은 거의 집에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네 사는 동생들이 맨날 제가 추리닝 입고 돌아다니는 걸 많이 봐요. 제가 아침에 시청 근처에 사는데 아침에 그 시청 공원을 이제 러닝을 하고 돌아오는 시간에 공무원분들이 막 출근하세요. 네. 일의 양과 속도를 조절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힘든 일을 오래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페이스에 맞게 할 수 있고요. 삶이 우리가 쉬웠던 적이 없죠. 항상 결과는 불만족스러웠잖아요. 결과는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과정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아메이 비즈니스는 과정을 통제하면서 그 과정 안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성장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시의 구절입니다. 자,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이게 류시아님의 시거든요. 나무에 앉은 새는 가지가 부러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새는 나무가 아니라 자신의 날개를 믿기 때문이다. 저는 아메이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삶이었냐면 흔들리는 바람에 나뭇가지가 부러질까 봐 거기에 악착같이 매달려 살았습니다.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래서 너무너무 불안하고, 자, 불안감은요 통증보다 더 무서운 감정입니다. 왜냐하면 통증은 정확히 아픈 데가 있죠. 자, 불안감은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막연한 불안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그 바람 부는 나뭇가지에서 안 떨어지려고 용쓰고 살았습니다. 자, 근데 제가 아메이를 만났어요. 자, 아메이는 제품도 잘 만드는 회사지만 사람을 잘 만듭니다. 자, 과거에 저는 그랬거든요. 근데 아메이를 만나고 제가 뭘 알게 됐냐면 제가 날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날개가 있으니까 날아보라고 얘기해주는 공간은 여기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아메이를 만나기 전과 후의 삶의 태도가 바뀌고 삶의 방식이 바뀌고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인생에 바람은 불고 있죠.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변화가 급속하게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는요 완벽하게 생존해 내셔야 돼요. 그게 가정이건 직장이건 완벽한 생존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저는 날개가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보시면 다 스토리가 있을 거예요. 이 녹록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스토리가 있을 건데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한테도 날개가 있다. 그래서 흔들리는 나뭇가지 흔들리지 않고 날개를 믿으시고 그 날개로 높이 날아오르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